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줄곧 엄마와 함께 살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특별히 이혼 가정에 대한 상처가 크거나 많이 힘든 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의 인연이 끝나서 비록 이혼은 하셨지만 저에게 부모의 역할은 끝까지 잘 해주셨거든요. 특히 저희 엄마는 제가 부족함이나 서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특히나 많이 노력해 주셨어요. 저도 그걸 알기에 엄마께 늘 감사드리고요. 또 아빠도 떨어져 살았지만 종종 연락하고 만나고 아빠의 역할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려 노력하셨어요. 부모님 두 분은 이혼 당시에는 사이가 많이 안 좋으셨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마음의 앙금이 좀 풀리신 건지 좀 더 편안하게 각자의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엄마는 앞으로 재혼 생각 없다고 하셨고 아빠는 몇 년 전에 재혼을 하셨고요. 아빠 재혼 후에도 필요한 일에는 종종 연락을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다는 건 자식으로서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한편으론 부모님 두 분 각자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 선택을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비록 헤어지셨어도 저에게는 여전히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시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있지도 않았던 이혼 가정에 대한 자격지심이 오히려 생길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결혼하기로 한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 때문이었죠. 저는 남친과 같은 회사에 근무했는데요. 남친의 나이는 저보다 5살이 많고 회사는 1년 먼저 입사했습니다. 부서는 서로 달랐지만 협력이나 조율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 왕래가 많았어요. 그렇게 업무를 같이 하다가 친해지게 되었는데 하루는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같은 회사 사람인 것도 부담스러운 데다 기본적으로 저는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결혼 생각이 없는 데에는 부모님의 이혼 영향도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보다는 그냥 혼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이유가 더 컸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꾸준한 대시 그리고 저에게 참 지극정성으로 잘하더라고요. 저는 결혼 생각이 없다, 연애만 할 생각이다, 그래도 괜찮냐 했는데 그 남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의 노력으로 결국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고 사귀게 되었죠. 1년 반 정도 사귀는 동안 서로 많이 좋아했고 사내 연애다 보니 회사 사람들도 다 저희가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보다는 남친이 나이가 좀 있고 결혼을 많이 원하는 편이어서 그런지 처음 약속과 달리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자꾸 꺼내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남친이 좋다 보니까 처음 결심과 달리 결혼 생각도 어느 정도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도 전처럼 무조건 결혼 안 하겠다고는 안 하고 진지하게 결혼을 염두에 두면서 만나보겠다고요. 물론 결혼을 하겠다라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예 결혼 생각이 없었다가 좀 더 생각을 달리 해보겠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남친은 제 말을 결혼 승낙처럼 받아들인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어머니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어머니께 제 이야기를 꺼내니까 어머니도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면서요. 저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하지만 결혼과 별개로도 남자친구 어머니를 뵐 수 있는 거니까 알겠다고 했습니다. 평소 남친에게 어머니에 대해서 들었을 땐 어머니가 성격도 쿨하시고 시원시원하시다 그래서 저도 그런 성격을 예상하고 갔었죠. 식사할 식당은 제가 예약했습니다. 전에 저희 엄마랑 함께 가봤던 곳인데 깔끔하고 맛있는 데다 분위기도 좋아서 기억에 남았던 식당이었죠. 식당 예약도 하고 남친 어머니를 처음 뵙는 자리다 보니 옷도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그렇게 약속 시간에 맞춰 먼저 가 있으니 남친과 남친 어머니도 오시더라고요. 저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남친 어머니는 남친이 말한 것처럼 쿨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 아니라 좀 직설적이고 무례하신 편이더군요. 아무리 제가 아들 여자친구고 예비 며느리라 생각하신다 해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다짜고짜 반말부터 하셨어요. 물론 어른이면 친근감 있게 반말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반말이라는 게 정감 있고 친근감 있는 반말이 있고 아랫사람 하대하듯이 기분 나쁜 말투의 반말이 있잖아요. 어머니는 딱 후자였습니다. 인사하는 저를 훑어보면서 대뜸 무슨 그런 옷을 입고 나왔느냐며 나한테 잘 보이고 싶었냐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처음 당황스러움을 느꼈죠.
아예 처음 얼굴 뵙는 자리인데 무안 주듯이 저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머쓱한 기분으로 네, 그냥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마주 앉아 남친과 어머니는 서로 가벼운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저는 옆에서 듣고 있고요. 제가 예약한 식당은 한정식 집이었는데 어머니는 둘러보더니 저에게 네가 예약했니? 그러시더군요. 네, 제가 전에 저희 엄마랑 와봤던 곳인데 괜찮더라고요. 남친 어머니는 입으로 쯧 소리를 내시며 주변을 대강 둘러보시더라고요. 마음에 안 드신다는 표정으로요. 어머니가 티나게 마음에 안 드시는 표정을 지으시니까 저도 모르게 신경 쓰이고 위축이 되더라고요. 분위기가 별로신가? 어디 기분이 안 좋으신 건가?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불편한 기분으로 있는데 잠시 후 음식이 나왔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친 어머니가 좀 드시더니 인상을 찌푸리시면서 여기 와본 건 맞아? 그러시는 겁니다. 네, 입맛에 안 맞으세요? 이게 맛있어? 아유, 맛있는 건 먹어보지도 못했나?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님의 빈정거림에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남친은 옆에서 난 맛있는데? 그러고 있고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음식 드시다가도 드시던 젓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면서 물 좀 더 달라고 해 라고 하시던가 네 옆에 있는 그것 좀 줘봐 그러시고 말투가 정말 아랫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는 듯한 그런 말투였거든요. 저는 기분이 안 좋았죠. 누가 들어도 저한테 하대하는 듯 하셨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어머님 성격이나 말투가 원래 저러신가 보다 하면서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아 적당히 웃으며 맞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났는데 남친 어머니가 저한테 대뜸 그러시더군요. 우길이한테 들어보니 이혼가정이라고 하던데. 네. 뭐 어떻게 들을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혼가정이라고 하면 선입견이 좀 있잖아. 우리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고. 우리 우길이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는데 너는 이혼가정이라고 하길래 결혼 허락에 대해서 좀 망설인 것도 있어. 저는 그 말을 듣는데 황당하면서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나요? 요즘 시대에 이혼이 뭔 대수라고 사람 면전에 대고 저렇게 말하시는 걸까? 그 상황이 너무 기분이 나빴죠. 하지만 남친 어머니는 저한테 무슨 큰 은혜라도 베풀어주는 양 근데 나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 선입견 없이 너를 받아주려고 해. 네.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그냥 네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러니까 너는 결혼하면 우리한테 특히나 잘해야 돼. 솔직히 우길이 아빠는 너 이혼가정이란 말에 싫어했었어. 보통 이혼가정에서 자란 애들은 이혼 쉽게 생각하는 게 있지 않냐고. 별로 안 내킨다고. 근데 내가 좋게 설득한 거지. 부모 말고 며느리 되레의 댐댐이만 따지자 하면서 내가 이렇게 뒤에서 노력한 거 알면 너 나한테 많이 고마워해야겠지?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야 돼. 잘해야 된다는 소리를 몇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말하시는 겁니다. 남친도 옆에서 맞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데 남친 어머니보다 남친이 더 얄밉고 화나더라고요. 결혼 생각 없다는 사람 그렇게 설득하면서 결혼하자고 한 게 누군데요. 제가 이 상황에서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 집이 이혼가정이라는 이유로 시작부터 갑질을 하려 하는 게 너무 기막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불쾌한 기분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생각하는데 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얘기하시더군요. 이혼가정에서 자랐으면 외로움도 특히 많이 느꼈을 텐데 너 위에서 다 같이 복닥하게 지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 가족의 정도 좀 느껴보고. 그러면서 은근히 같이 살자는 뜻까지 내비치시는 겁니다. 제가 만약 결혼을 하겠다고 해도 합가를 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은근슬쩍 합가 얘기까지 꺼내시고 남친은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고 저는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제가 아무런 대답 없이 가만히 있으니 남친 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리시며 물어보시더군요. 근데 너는 왜 아무런 말이 없어? 그래서 제가 결심하고 대답했죠. 어머님, 저 오빠랑 결혼 안 하겠습니다. 제 말에 그 어머니 완전 황당무계한 표정 지으시고 남친도 그게 뭔 말이냐 펄쩍 뛰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씀드렸죠.
제가 오빠랑 결혼하게 된다면 당연히 오빠 부모님께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부모님이고 또 그전에 웃 어른이시니까 존경하고 잘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혼가정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책이라도 잡힌 듯이 잘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이 제 잘못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심사숙고해서 내리신 결정이에요. 저희 어머니 이혼 후에도 부족함 없이 저 최선을 다해 키워주셨고요. 그런데 제가 단지 이혼가정이라는 이유 때문에 시부모님께 잘해야 된다면 그건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일 같습니다. 차라리 이혼가정 자녀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결혼 허락 못하겠다 하셨으면 어머님 뜻 이해하고 존중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혼가정인 게 큰 흠인데 봐주시는 것처럼 말하시면서 잘하라고 하시는 건 이해를 못하겠네요. 저는 결혼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쭉 연달아서 말한 건 아니고 중간중간 어머님이 제 말을 자르며 너 이혼가정에 자격지심 있느냐, 어른 무서운 줄 모르냐, 요즘 애들 무섭다 등등의 말도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제 말을 끊어도 제가 생각한 얘기는 끝까지 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친도 저에게 그만하라고 왜 그러냐더군요. 저는 할 말 다 쏟아내고 그렇게 가방 들고 자리에서 나왔는데 남친이 쫓아와서는 나랑 결혼하기 싫어서 엿먹이는 거냐 묻더군요. 오빠네 어머님이 무례하다고 생각 안 해? 그게 뭐가 무례한 거야. 이혼가정 자녀라고 결혼 반대한 것도 아니고 손가락질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럼에도 받아들이겠다 하신 건데 그게 뭐가 무례냐고. 남친은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더라고요. 남친에게도 얼마나 실망스럽던지요.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면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고 자리를 뜨려고 했는데 남친이 저보고 엄마 말처럼 너 이런 거 자격지심이야. 엄마 말 별로 예민한 말도 아닌데 네가 네 자격지심에 꼬아드는 거잖아. 솔직히 회사에서도 우리 곧 결혼할 거라는 거 다 아는데 이렇게 헤어지면 여자인 네가 손해 아니야? 라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사내연애로 회사에는 소문이 다 났으니 제가 결혼에 관해서 물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그러니까 저한테 함부로 말하고 저랑은 의논도 안 된 합가 얘기까지 은근히 흘린 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 질려버려서 그만 얘기하자고 하고 헤어졌어요. 남친은 그 후에도 연락으로 계속 내가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끝까지 제 탓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한테 사과했으면 좋겠다 어쩌고 하길래 그럴 생각 전혀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만하는 게 낫겠다. 너는 이혼 가정에서 자란 자격지심 있는 사람 말고 너네 어머니가 말하는 소위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친구랑 결혼해라. 그리고 나에겐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라. 라고 했죠. 남친은 그제야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결혼 생각도 다시 사귀고 싶은 마음도 없다며 끝내자고 말했습니다. 끝이 너무 안 좋다 보니 이별을 해도 가슴 아픈 것도 없고 오히려 잘 헤어졌다 싶더라고요. 남친은 그 후에도 회사에서도 자꾸 따로 얘기하자 그러면서 찾아오거나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헤어질 것을 말했어요. 제가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자 남친도 결국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죠. 회사 사람들한테는 자초지종 얘기하지 말고 그냥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 헤어졌다고만 하자고요. 괜히 사람들 입에 구설 오르내리게 하고 싶지 않으니 서로의 회사 생활을 위해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렇게 말한 건 남친을 위한 마지막 배려기도 했습니다. 진짜 이별의 사유를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저보다는 남친이 욕을 먹을 가능성이 더 컸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보니 그건 철저한 제 오지랖이었더군요. 남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회사 사람들에게 이별의 이유는 전부 나 때문이고 내가 자격지심이 많고 이상한 애라며 뒷담을 했거든요. 대강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 어머니는 제가 이혼가정이라는 거 이해하고 문제 삼지 않겠다. 그동안 마음고생하고 힘들었을 테니 결혼하면 우리가 잘해주겠다. 그러니까 너도 그만큼 잘하고 서로 잘하자 이렇게 말한 건데 제가 혼자 급발진해서 제가 어머니께 소리 지르고 깽판치고 난리쳤다고. 없는 이야기까지 만들어 과장해서 말하고 다닌 거였습니다. 게다가 덧붙여서 사귀는 동안 자격지심에 열등감도 많아서 성격도 이상했다느니 그걸 제 친한 동료도 전해 들었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저한테 앙심이라도 품은 건지 회사에서 저를 완전 미친년으로 몰고 가듯이 뒷담을 하고 다닌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 회사 사람들도 저를 아는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했느냐, 시연 씨 그런 사람 아니지 않느냐 그랬다는데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믿는가 보더라고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친한 동료 한 명에게 어머니 소개받는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후에 그 남자가 뭐라고 했는지, 있었던 일에 대해 자초지종을 다 말하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저보다 더 억울해한 동료가 자기 주변에 그 얘기를 다 했어요. 게다가 그 남자도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게 저를 이상한 여자로 몰아가려고 없는 이야기까지 만들어내고 거짓말을 하다 보니 말의 앞뒤가 안 맞았던 겁니다. 듣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거짓말인 걸 눈치채고 오히려 남친을 향해 수군대더라고요. 이혼 가정이라는 걸 약점 삼아 나한테 함부로 대하고 은근히 합가까지 강요한 것. 게다가 회사에 소문나면 여자인 너만 손해 아니냐는 소리까지 하고 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거짓말하고 나를 이상한 여자로 몰아댄 것 등등이 회사의 소문으로 쫙 퍼지면서 그 남자는 완전 인간 쓰레기가 되었죠. 저희 회사에서도 당연히 이혼 가정에서 자란 사람도 있고 본인이 이혼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얘기 듣고 기분 나빠하신 분들도 많았고요. 그 남자는 원래 성격도 워낙 눈치도 많이 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과하게 자신을 좋게 포장하려는 사람이었다 보니 회사에 그런 소문이 돌고 본인을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꽤나 힘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소문이 돌고 몇 주도 안 돼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죠. 괜한 구설에 휘말려 골치가 아팠는데 먼저 나가줬으니까요. 회사에는 가뜩이나 소문이 많이 도는 곳이니까 이별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말자 한 건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건지도 모르고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들려다가 정작 지가 역풍 맞고 멀쩡히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었던 겁니다. 헤어지고 나서도 회사에서 자꾸 마주쳐야 되는 게 불편한 부분도 컸는데 제 입장에선 오히려 편해졌어요. 지금까지도 회사에는 잘 다니고 있고요. 소문도 그 남자가 그만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잠잠해졌습니다. 저보고 그런 치사한 인간이랑 어떻게 1년 반이나 사귀었느냐 물어보는 분들도 있었는데 사귈 때는 몰랐죠. 그때는 착하고 다정하고 좋은 사람 같았으니까요. 결혼과 이혼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죠. 사랑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결혼을 선택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많이 다른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없고 그렇다 보니 정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혼한다는 건 비난한 일도 아니고 잘못한 일도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더 나은 인생을 위해 선택한 것일 뿐이겠죠. 그런데 그걸 대단한 약점이라도 되는 양 저한테 바짝 엎드리라는 식으로 구는데 저는 그런 결혼을 할 생각도 없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차라리 결혼 전에라도 그렇게 티를 내준 게 고마울 지경이에요. 전 남친네는 본인들이 내세울 게 이혼 가정이 아니라는 것 그거 하나뿐인가 본데 그런 생각과 태도로 남의 집 귀한 딸에게도 상처를 주고 본인들이 대접받으려고 굴면 결국 본인 아들도 본인들이 그렇게 질색하던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 물론 저는 그 남자와 그 어머니에게 너무 대여서 결혼 생각 싹 사라졌습니다. 여태껏 저를 위해 고생해주신 엄마 모시면서 제 한 몸 잘 건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제 공부방을 열고 한창 열심히 일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과거 짧은 결혼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인연이 되었던 동서 형님과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하거나 만나서 차 한잔 할 때도 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과거의 동서지간인 형님과 아직도 연락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형님과 저는 비슷한 일을 경험했는데 그 일로 인한 유대감도 크고 또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잘 맞거든요. 저와 형님이 겪어야 했던 일이 어떤 일인지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아빠는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었고 엄마가 혼자 저를 키워주셨어요. 형제도 없이 외동이었고 엄마와 둘이서 서로를 의지하며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엄마가 최장암 판정을 받으셨고 저 대학교 졸업을 한 달 앞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의 전부였던 엄마가 돌아가시고 방황도 많이 하고 참 힘든 날을 보냈어요. 2년 가까이 엄마라는 단어만 봐도 눈물이 터졌으니까요. 하지만 꾸역꾸역 살아갔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는 말처럼 저도 심정으론 엄마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엄마 생각을 하며 더 열심히 살아갔죠. 저는 입시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쳤었고 나름 인기도 꽤 있는 강사였습니다. 수업도 잘하고 늘 밝고 파이팅이 넘쳐 보인다고 원장님도 학부모님들도 다 좋아하셨죠. 하지만 마음속에는 지독한 외로움과 그리움이 많다 보니 오히려 겉으로는 더 씩씩하고 활발해 보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학원에서는 내내 웃으면서 열심히 수업했지만 집에 와선 손 하나 까딱 않고 멍하게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엄마랑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보면서 혼자 눈물을 흘릴 때도 종종 있었고요. 마음이 참 많이 약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까지 없으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고 홀로인 것 같은 느낌이 자주 들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빨리 결혼을 하고 싶고 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도 컸어요. 내 가족이 생기면 이러한 외로움도 힘듦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때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보다 8살이 많았고 마트에 입점되어 있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판매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는 좀 많지만 그래도 사람이 어른스럽고 진국이다 싶은 면이 많았습니다. 저도 사회생활할 때는 힘든 티를 거의 안 냈는데 그 남자 앞에서는 힘든 얘기도 하고 엄마 얘기도 터놓으면서 울고 심적으로 많이 기댔거든요.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집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신 걸 어머님은 아시냐, 괜찮다고 하시냐고 물어봤죠. 그 남자는 괜찮고 말고 할 게 어디 있느냐며 오히려 부모님 돌아가시고 열심히 사는 네가 기특하다고 하셨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어머님도 얼굴은 안 뵀지만 참 좋은 분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전 인사를 갔는데 어머님은 제 예상대로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온화하신 외모에 말하시는 것도 참 따뜻하더라고요. 그렇게 인사를 했고 그 후에 남친의 형님네와도 식사를 한번 하기로 했어요. 저희 집은 부모님도 안 계시고 제가 형제도 없기 때문에 상견례는 따로 안 했고 그냥 시댁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로만 하기로 했던 거죠. 그때 아주버님과 형님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3살짜리였던 조카도 함께요. 저는 반가워서 인사를 했는데 형님은 표정이 몹시 안 좋으시더라고요. 억지로 끌려 나온 것처럼요. 식사 내내 말 한마디 없으시고 본인 밥 드시고 아이 밥 먹이는 것만 하셨어요. 가족들끼리 담소 나눌 때도 그냥 밥그릇만 보고 계시고요. 제 딴에는 저한테 형님이 되실 분이니까 이런저런 질문도 조금 드려봤는데 그냥 단답으로만 대답하시더라고요. 성격이 엄청 차가우시구나 생각했죠. 저도 나름 학원에서 일하면서 학부모님들 상대 많이 해봤고 그런 부분에선 넉살 좋다 싶었는데 형님은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었거든요.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라는 생각도 좀 있었는데 나머지 가족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지 신경도 안 쓰고 굳이 형님한테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어머님과 형님은 대화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하여튼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나 한잔하고 가게 됐어요. 그런데 아주버님과 형님은 아이가 몸 상태가 별로 안 좋다고 먼저 들어가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휑 가버리셨죠. 저는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벙쪘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이해하라고 첫째가 좀 유별스러운 데가 있다고 하셨어요. 남편도 저한테 형수가 엄청 유별나고 사람들하고도 잘 못 지낸다고도 했고요. 저도 그렇느냐 하고 말았죠. 그렇게 카페를 가서 결혼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잠깐 주고받는데 카페 주인분이 오셔서 저 검정색 차 주인 되시냐며 저기 주차하시면 딱지 끊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친은 주차를 다시 하러 갔습니다. 어머님과 저는 둘만 남게 되었죠. 저는 어머님 커피잔이 비어있는 걸 보고 웃으며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여기 리필도 된다는데 커피 리필 해달라고 할까요?
그런데 어머님이 굳은 얼굴로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못 들으셨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죠. 저 어머님, 여기 커피 맛있던데 혹시 리필? 됐다. 밤에 잠 못 잘 일 있니? 제 말을 끊으며 딱 그렇게 말하시곤 싸늘한 표정으로 창밖만 보시는 겁니다. 저는 순간 조금 당황했죠. 왜냐면 바로 좀 전만 해도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그 순간 어머님은 뭔가 저에게 화가 난 것처럼 하셨거든요. 저는 속으로 뭐지? 내가 뭔가 실수했나 싶었습니다. 어머님은 한참이나 아무 말 않고 굳은 얼굴로 가만히 계셨어요. 제가 뭔가 말을 걸 만한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나 화장실 좀 하시면서 일어나셨고 잠시 후 남친이 자리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화장실 가셨어. 요 근처에 될 데가 없어서 좀 돌았어. 그렇구나. 저는 그때까지도 속으로 좀 얼떨떨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머님이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 환하게 웃으며 오시는 거예요. 주차는 다시 했니? 예, 좀 멀리 됐어요. 나중에 좀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좀 걸으면 되지. 날씨도 화창한데. 이런 날은 일부러도 걷는다. 진영아, 그렇지 않니? 어머님은 다시 방긋방긋 웃으시면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저에게 저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180도 다른 어머님의 모습에 저는 좀 벙쪘죠. 네? 네, 그쵸. 저는 아까 봤던 어머님의 그 싸늘한 표정과 말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애써 지워버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순간적으로 표정이 안 좋거나 말이 툭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머님도 그러신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결혼 이야기를 하며 어머님이 사주신 20평짜리 빌라 전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내년 여름에 계약이 만기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면 내년 여름까지 같이 살다가 거기로 이사 가는 게 어떻겠냐고요. 남친도 사회생활을 늦게 해서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았고 제가 가진 돈은 결혼식 비용 빼고는 갖고 있다가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쓰라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댁에 들어가 사는 거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전까진 계속 혼자서 살았기 때문에 더 외로웠었거든요. 제가 좋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성격이 시원시원하다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었는데 저하고는 가장 친한 친구 하영이가 웃으며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예쁘다, 우리 진영이. 고마워, 하영아. 축하해. 잘 살아야 돼. 그렇게 사진도 찍고 잠깐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신부 대기실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머님 오셨어요? 여기는 제 친구예요. 제가 소개하자 친구도 웃으며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진영이 제일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그 뒤에 어머님 하는 말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너도 고아니? 어머님의 말에 저와 친구 할 말을 잃고 순간 벙쪘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했죠. 저는 황당한 정신을 붙잡고 다시 여쭤봤어요. 네? 아니, 보통 끼리끼리 놀잖아. 그러면 너도 부모 없어? 친구는 황당해하며 아니요, 계신데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친구와 저를 마음에 안 드는 눈빛으로 쓱 훑어보더니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얼떨떨하기도 하고 기막히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갑자기 시댁 쪽 친척분들이 우르르 사진 찍으러 들어오시는 바람에 친구는 대충 인사하고 나가야 했습니다. 어머님의 그 말이 너무 충격이라 저는 표정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결혼식 하는 내내 어머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렇게 식이 다 끝나고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무례하게 굴어서 정말 미안하다고요. 그랬더니 친구는 자기는 괜찮다고 근데 시어머니가 보통뿐 아니시던데 너는 괜찮은 거 맞냐고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말실수를 하신 것 같다고 평소에 안 저러신데 왜 저러신지 모르겠다 했습니다. 남편한테 이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신혼여행을 갔다 온 후 곧바로 시댁에서 살기 시작했는데요.
첫날 제가 퇴근하고 오니 어머님이 식사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도왔고 남편과 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치우려고 하는데 남편은 담배를 챙겨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어디가? 나 담배. 이거 같이 치워야지. 제 말에 남편은 알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됐으니 둘 다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제가 하겠다 했더니 남편에게 너 담배 피러 나간다며. 나갔다 와. 그러시는 겁니다. 남편도 대수롭지 않게 담배 들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설거지거리를 모아놓고 고무장갑을 끼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옆에 오시더니 진영아, 네, 어머님. 너 미쳤니? 그러시는 거예요. 표정도 엄청 정색하시면서요. 네? 시어머니 앞에서 아들 보란 듯이 부려먹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너 아무리 부모가 없어서 똑바로 배운 거 없이 자랐어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저는 어머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충격이라 말도 못하고 벙쪄서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불만일 거면 나와. 내가 할 테니까. 그러면서 제가 낀 고무장갑을 벗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급히 말했죠. 아니요. 제가 할게요. 왜? 현섭이 들어오면 현섭이 시키게? 아니에요. 제가 다 할게요. 그러자 어머님은 저를 쎄하게 쳐다보시더니 주방을 나가셨어요. 저는 이게 뭘까 싶었죠. 분명히 평소에도 하하호호 한없이 부드럽고 천사 같은 모습이신데 한 번씩 저런 쎄한 표정과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다니. 저는 설거지하는 내내 결혼 전에도 한 번씩 봤었던 어머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 남편이 없을 때만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어머님의 천사 같은 모습을 볼 때는 항상 남편이 옆에 있었더라고요. 저는 혼란스러운 기분이었고 설거지 끝내고 방으로 돌아와 앉아 있으면서도 어머님이 나한테 왜 저러실까 그 생각만 했습니다. 남편은 표정이 왜 그러냐 했지만 그때는 저도 머릿속 생각이 정리가 안 됐다 보니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고요. 그렇게 그 뒤로 설거지는 자연스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어머님과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하하호호 얼마나 화기애애한지 몰라요. 저는 그 사이에서 묘하게 소외되는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남편은 보통 주말에는 출근을 하고 평일에 쉬거든요. 그렇게 주말이 되면 저도 집안일을 하는데 어머님과 저 둘만 있다 보니 본격적으로 저한테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청소 하나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니? 제가 조금 서툴러서 그런가 봐요. 아휴, 부모가 없으니 집안일도 똑바로 못 배워서 그런 건지 원. 어머님은 제 앞에서 부모가 없어서 그렇다는 소리를 서슴지 않고 하셨어요. 저도 한 번은 너무 서러워서 따졌죠. 어머님, 그 말씀은 너무 지나치신 것 같아요. 뭐가 지나쳐? 내가 없는 말 했니? 부모님 돌아가신 거 제 상처인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하시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네 상처니까 조심해달라 그거야? 내가 너 상점 모시듯이 하고 살아야 되니? 부모도 없는데 결혼 허락하고 이렇게 집안일 알려주는 것만도 너 고맙게 생각해. 어디서 상처니 뭐니 어쩌란 말이야? 어머님 완전 목까지 빨개져서 저한테 따지시는데 눈빛이 너무 희번뜩해서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흐느끼고 있는데 어머님 밖에서 큰 소리로 제 욕 계속하시고 저는 어머님이 나를 진짜 싫어하셨던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는데요. 잠깐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가 남편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영이는요? 어디 몸이 안 좋은 건지 밥 먹고 들어가서 아예 안 나온다. 나는 둘이 있으니까 오붓하게 얘기도 하고 그러려고 했더니 내가 집안일이고 음식 준비고 싹 다 해놔도 저러고 틀어박혀서 안 나와. 어디가 아픈 건지 네가 한번 물어봐. 그러시는 겁니다. 세상 부드럽고 자상한 목소리로요. 그거 듣는데 저는 어머님이 진짜 사이콘 줄 알았어요. 아까 저한테 악쓰면서 부모가 없느니 어쩌니 하실 땐 언제고요. 남편은 방으로 들어와 어디 아프냐 그랬고 저는 아까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조금도 믿지 않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렇다니까. 제 말에 남편은 피 웃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왜 웃어? 우리 엄마 그런 말 못해. 너 우리 엄마한테 뭐 서운한 거 있어? 내가 그럼 지어낸다는 거야? 내가 우리 엄마를 몰라? 우리 엄마가 너한테 소리 질렀다고? 이번이 처음인 줄 알아? 나랑 둘이만 있으면 표정부터 바뀌신다고. 그냥 살림 가르쳐 주신다고 몇 마디 한 걸로 당신이 꿍한 거 아니고? 뭐라고?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할게. 됐지? 그렇게 남편은 씻으러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어떻게 전했는지 다음날 남편 없을 때 어머님은 저희 방까지 쳐들어와서 저한테 따지시더라고요. 너 어디서 이간질이야? 무슨 이간질려 어머니. 네가 현섭이한테 내 욕했잖아. 어머님 진짜 왜 이러세요 저한테?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 마음에 안 들어. 너 같으면 너 같은 게 마음에 들겠니? 그리고 어디서 부모 자식 간에 이간질이야? 너 때문에 나랑 현섭이 사이 안 좋아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어머님은 막 코앞까지 삿대질을 하며 저한테 따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 눈빛이 진짜 반쯤 돌아있는 것 같아서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는 완전 얼어붙었죠. 어머님이 계속 욕하시면서 뭐라고 하셔서 저는 죄송하다고 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죄송할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어머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러겠다고 한 거였어요. 그때부터 어머님은 남편만 없으면 얼굴을 180도 바꿔서 저한테 막말하고 패드립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뜨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요. 남편에게 그 후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라고 왜 자꾸 그러느냐 하더군요. 자기 엄마는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서요. 순진하고 착하신 거 맞습니다. 아들 앞에서만요. 저는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데 더 환장하겠는 건 어머님도 매번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쩔 땐 저와 둘이 있어도 세상 다정하고 자상하게 잘 대해주세요. 마치 딸한테 하듯이 너무 다정하게요. 근데 본인 기분 수틀리면 또 저에게 막말하고 소리부터 지르고 그러다 보니 저도 어머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끊임없이 어머님의 기분을 살펴야 했어요. 저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없던 탈모까지 생길 지경이었죠.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면서 결혼한다고 살던 집도 다 정리했는데 이혼이라도 하면 갑자기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 싶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약해져 있던 때다 보니 제대로 된 판단도 안 됐고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면서도 어영부영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갈 때였습니다. 어느 날 형님네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부고를 전해왔습니다. 형님네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랑은 연락 없이 살고 어머니랑만 왕래하며 사셨대요. 그런데 형님네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2년 가까이 병상에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돌아가신 거고요. 부고 소식을 듣고 저희 집 모두 참석을 했는데 형님이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이 퉁퉁 부어있고 넋이 좀 나가 있었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여의어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알 수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형님은 멍하게 있으시다가도 갑자기 펑펑 우셨어요. 저는 가족이고 또 제가 경험해봤으니까 형님의 마음을 10분 이해했어요. 그래서 오시는 손님들 대접도 열심히 하고 일도 자처해서 열심히 했죠. 형님 친정도 저처럼 친척분들이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나서서 형님도 위로해드렸습니다. 형님도 아시겠지만 나도 아버지 일찍 보내고 엄마까지 20대 초반에 돌아가셨다. 그 마음 너무 잘한다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요. 형님도 잘 못해드린 기억만 남고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해본 것 같아 사무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형님을 꼭 안고 위로해드렸죠. 어머님도 형님 앞에서 안쓰럽다고 기운 좀 내라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형님은 저한테와는 다르게 어머님은 눈도 쳐다보지 않고 대꾸도 안 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머님을 왼수 보듯이 하고요. 저는 형님도 저처럼 어머님한테 당한 게 맞나 보다 지레 짐작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 앞에서는 마음이 안 좋다고 한숨만 쉬시던 어머님께서 저랑 둘이 있게 되니까 바로 형님 욕을 하시더군요. 그 오랜 기간 투병 생활하다가 죽은 건데 뭐 저렇게 갑자기 죽은 것 마냥 난리를 치냐며 하여튼 요란하다면서요. 저는 그 말에 속으로 어머님 진짜 못되셨구나 싶었습니다.
형님은 장례가 모두 끝나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보내서 그렇게 두 팔 걷고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조만간 마음 추스르면 다시 뵙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형님을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요. 왜냐면 갑자기 형님이 집에 들이닥치셨거든요. 남편을 통해 들은 바로는 형님은 몇 년 전에 어머님과 대판 싸우고 집에 안 온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오시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이 사람이에요? 엄마 돌아가시고 가슴 갈갈이 찢어지는 사람한테 기어크 전화해서 내 아들 돈 벌어서 장모 병원비로 다 쓰게 하느냐고 난리를 쳐요? 라고 하셨죠. 저희 남편도 저도 이게 뭔 소린가 싶어 봤습니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쳐들어와서. 내가 언제? 또 시작이시네요. 앞에서는 위로하는 척 해놓고 뒤로는 전화해서 투병 생활 오래 해서 돈만 엄청 쓰게 만든 엄마 죽은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유난 떠냐 그랬죠? 저 말을 저한테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형님에게도 직접 했다는 말인가 싶어서 경악했죠. 하지만 저희 남편은 한숨을 내쉬면서 어머님을 두둔하고 형님을 말리더라고요. 형수님, 그만 좀 하세요. 힘드신 건 알겠는데요. 왜 저희 엄마한테 화풀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없는 말 지어 하겠어요? 솔직히 지어 하시잖아요. 저나 형이나 저희 엄마를 몰라요? 평생 엄마랑 같이 살아온 우리가 더 잘 알죠. 저는 남편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좀 말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형님이 기막힌 듯 웃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나 진짜 어이가 없다. 아들들 앞에선 세상 천사가 따로 없으니 알 리가 없죠. 그래요. 우리 남편이나 도련님이나 그럴 리 없다 펄쩍 뛰길래 내가 직접 들려주러 왔어요. 그러면서 형님은 폰에서 갑자기 통화 녹음을 트시더라고요. 어머님과 형님의 통화 내용이 녹음된 것 같았는데 대화 중간부터 녹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미 둘 다 목소리가 격앙돼 있었죠. 그런 소리 하시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내 말이 틀렸어? 내 아들이 개고생해서 번 돈을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뒤질 너네 엄마한테 왜 들이부어야 되냐고. 알고나 얘기하세요. 병원비는 전부 저희 엄마 보험하고 자비로 했거든요. 어머님 아들 돈 하나도 들어간 거 없어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저도 2년 전까지만 해도 돈 벌었고 어머님 아들보다도 더 잘 벌었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집에서 쳐놀고 있잖아. 누구 때문에 그런데요? 어머님 때문에 우울증까지 생겨서 퇴직한 거잖아요. 사랑 그렇게 피말리게 해놓고 다시는 연락 않기로 해놓고 갑자기 왜 전화하는데요? 내가 너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서 그렇다. 지독하게 마음에 안 들어. 아주 그냥 며느리들이라고 있는 것들이 하나같이 싸가지들도 없고 부모도 없고 나는 뭔 재수가 온 붙었길래 큰 며느리며 작은 며느리며 제대로 된 가족도 없고 사돈도 없냐. 다 고아야 고아. 말 다 하셨어요? 가족 있고 사돈 있으면 뭐 달라져요? 남들한테 말하기 쪽팔려 아주 그냥. 이런 말 하실 거면 전화하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동서한테도 그러시나 본데 진짜 그만 좀 하세요. 며느리들이 어머님 동네북이에요? 어머님 아들은 뭐 그렇게 잘났다고요? 뭐야? 이 미친년이 진짜? 네 머리 다 뽑아줄까? 제발 그만하시라고요. 그렇게 형님이 절규하더니 녹음은 끊겼습니다. 통화 내용을 듣고 나서 집에서는 어두운 정막이 흘렀어요. 남편도 아주버님도 놀란 얼굴이더라고요. 어머님, 정신과 치료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받으셔야겠어요.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며느리를 괴롭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아까운 자식이면 결혼시키지 말고 끼고 살던가요. 결혼은 또 했으면 했나 보죠? 형님의 말에 어머님은 갑자기 저희 남편에게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를 살살 약 올리니까 나도 그런 거 아니야. 사람 약을 아주 바짝바짝 올린다니까. 내가 쟤 때문에 생전 안 하던 욕이 다 나와. 어머님은 또 형님 탓하시고 가만히 듣고 있던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어머님, 형님한테도 과거에 그러신 거 맞네요. 이제 저한테 그러시잖아요. 너는 왜 갑작 나서 가만 안 있니? 제가 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머님은 도대체 며느리들을 뭘로 생각하세요? 저한테도 툭 하면 부모가 없다느니 방금 형님과 통화 내용에서도 사돈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어머님 저한테도 그런 얘기 잘하시잖아요. 저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이제 내 말 좀 믿겠어? 이게 바로 당신이 그 순진하고 착하다고 하는 어머님의 본 모습이야.
남편도 혼란스러운 얼굴로 어머님을 쳐다보더라고요. 엄마, 진짜 저 목소리 엄마 맞아요? 아니, 제가 사람 팔딱 미치게 약을 올리니까. 내가 전에는 녹음이라는 그 간단한 생각을 못해서 증거 하나 못 만들었네. 이제 들으니까 알겠지? 너네 엄마랑 살아. 나 이제 더 이상은 너랑 못 살겠다. 형님은 아주버님에게 말하시더니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아주버님 놀라서 쫓아나가고요. 그렇게 황망하게 있는데 어머님 갑자기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는 겁니다. 너 쟤랑 뒤에서 짰지? 나 골탕 먹이려고. 네? 제가 너한테 이러라고 시키디? 저는 진짜 혈압이 상승하더라고요. 진짜 만만한 게 난가 싶더라고요. 진짜 작작 좀 하세요. 뭐? 작작? 제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꼴하지 좀 봐라. 부모도 없는 게 얼마나 큰 약점인데 나 그런 거 다 품어줬어. 근데 이제 와서 이래? 저는 그 말에 도저히 못 참고 식탁 위에 있던 컵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쫙 하면서 컵 유리가 흩뿌려지더라고요. 남편도 어머님도 미쳤냐며 소리 지르고요.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저 대화 내용 듣고도 너네 엄마 편들 것 같으면 너네 엄마랑 살아. 어머님 말씀대로 저 부모도 없고 보고 배운 것도 없어서 이런가 봐요. 부모 있게 제대로 보고 배운 거 있는 며느리 얻어 사시던지 하세요. 그런데 어머님 그따위로 하시면 어떤 사돈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내 짐을 챙겼습니다. 남편 쫓아와서 저보고 미쳤냐고 자기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하고 왜 형수 따라하는 거냐 그러고 저는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나간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너 친정도 없고 갈 데도 없잖아. 그러는 겁니다.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막말했던 거 남편에게 말했는데도 남편이 제 말을 믿지 않았던 건 진짜 어머님을 철석같이 믿어서가 아니었어요. 본인도 어머님 말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하고 또 자기가 나서면 귀찮아지니까 못 믿는 척 그냥 모른 척 했던 거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거든요.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그대로 그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집 밖을 확 나서는데 이상한 해방감이 몰려오더라고요. 드디어 끝났다라는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혼자 사는 가장 친한 친구네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통보했고요. 남편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도 했는데 결국 말도 안 통하고 자기 엄마 그래도 불쌍하고 안쓰럽다며 저보고 한번 숙이고 들어가 달라는 헛소리만 해대길래 도저히 답이 없다 싶어 협의혼하자 했습니다. 그 와중에 형님이 연락이 왔었어요. 한번 밖에서 만났죠. 형님은 저한테 자기가 그래도 윗사람인데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머님이라면 치가 떨려서 시댁 쪽으론 발걸음하기도 싫다면서요. 저한테 하듯이 형님도 들들 볶인 거 맞고 본가에서 사는데도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가서 형님 괴롭혔대요. 아주버님은 안 믿었고요. 형님이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면서 이혼하자 했고 아주버님이 시댁과 인연 끊어도 되니 이혼만은 안 된다 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시댁에는 안 가고 연락도 없이 여지껏 살았던 거라고 하고요. 그러다가 장례 치르고 나니 갑자기 전화가 와서 따졌다는 겁니다. 그 일 이후 형님은 이혼 생각했는데 아주버님이 자기 엄마가 돌아가신다고 해도 안 가봐도 된다고 약속해서 한 번만 더 참기로 했답니다. 저보고는 어쩔 거냐길래 저는 이혼한다고 했어요. 형님은 혹시 소송하거나 뭐 필요한 거 있음 자기가 다 도와준다고 자기도 전에 이혼 준비할 때 다 알아봤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고맙다고 필요한 일 있음 연락드린다 했습니다. 물론 남편하고 결국 협의 이혼하기로 해서 형님 도움은 안 받았지만요. 저는 그렇게 친구네 집에서 살면서 이혼을 마무리했고 저 혼자 살 집 따로 구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짧은 결혼 생활을 끝으로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전과 달리 혼자인 상태가 훨씬 자유롭고 편하더라고요. 외롭다고 마음이 약해진 상태에서 덜컥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칼같이 판단해야 되는구나 깨달았죠. 그 후 저는 형님하고는 한 번씩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형님이 아주버님에게 들어서 전해주는 말로는 저와 이혼시키고 나서 어머님은 혼자 된 아들 안쓰럽다고 어디서 막 선짜리 같은 것도 알아오고 했다는데 다 퇴짜랍니다. 솔직히 전 남편은 나이에 비해 돈은 없고 직업도 그저 그렇고
가진 거라곤 늙고 괴팍한 시어머니 한 분과 시댁집, 20평 전세 준 빌라가 전부인데 거기다가 이혼 경력까지 있으니 앞으로 누구 만나기는 쉽지 않을 거라 하면서요. 도련님도 자기 엄마 그렇게 편들 땐 언제고 이제는 원망을 그렇게 퍼붓는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 후 다니던 학원을 몇 년 더 다니다가 퇴사하고 제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아직은 초창기긴 하지만 그래도 다니는 학생들도 꾸준히 늘고 입소문도 조금씩 나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빨리 새 가족을 얻고 싶다는 마음에 덜컥 선택했던 결혼. 하지만 제 마음이 단단한 상태가 아니면 오히려 그런 결혼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나면 마음껏 슬퍼하고 마음껏 그리워하려고 해요. 자꾸만 감추고 묻어두려 하지 않고요. 그렇게 한바탕 울어버리고 툭툭 털고 나서 그리고 또 제 삶을 다시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누군가 내 외로움을 없애줄 거라 믿지 말고 제 스스로가 저를 보살핀다 생각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거든요.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먼저 가신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가장 바라는 것일 테니까요.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큰데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제 사연 줄이도록 할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를 반기지 않았던 시댁으로 시집을 가서 마음고생이 많았었던 여자입니다. 1년 남짓의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동안 했던 마음고생은 참 심했던 것 같아요. 전 시댁 사람들은 저를 인정하지 않고 내쫓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던 것 같고 결국 저는 치를 떨며 그 집에서 나와야 했죠. 하지만 그게 억울하거나 속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저를 쫓아냄과 동시에 본인들 역시 모든 것을 잃고 낭떠러지로 떨어졌거든요. 도대체 저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서 쭉 자라왔고 19살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줄곧 혼자 살아왔습니다. 유일하게 기댈 곳이 할머니였는데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너무 막막했죠. 할머니랑 같이 살던 집은 월세였는데 어리고 마땅한 돈벌이가 없었던 제가 그 월세를 계속 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만 야금야금 까먹다가 나오게 되었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월세가 싼 고시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바로 공장 생산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부품 관련 제조 회사였는데 규모가 크진 않아도 특화된 기술이 있어서 오래되고 탄탄한 회사라고 했죠. 저는 말단 생산직이긴 했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사정상 대학교는 못 갔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대학교는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일을 하면서 야간 대학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교대 근무가 없이 주간만 일하는 생산직이라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일도 하고 학업도 병행하다 보니 쉬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회사 복지도 좋고 근무 환경도 나쁘지 않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특히 회사 대표님이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60대의 여자 대표님이셨는데 일할 때는 냉철하고 진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인품이 좋으시고 정이 많으신 분이었죠. 대표님은 사무실에 계시고 저는 공장에 있다 보니 자주는 못 뵀지만 저희 회사 자체가 직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 오며 가며 인사도 자주 드리고 대표님도 제 얼굴을 아셨습니다. 보통 첫 입사한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데 저는 그 회사가 편하고 저하고도 잘 맞아서 계속 잘 다녔어요. 그러다가 사무직 인원을 뽑을 때 사무직 전환을 하고자 저 역시도 이력서를 넣게 되었고 전환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턴 공장 생산직이 아니라 사무실로 올라가 구매 관련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무실에 대표실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대표님과는 더욱 자주 뵙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은 외부 활동이 많으셔서 사무실에서 머무는 시간은 많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사무실에 오시게 되면 직원들과 가벼운 대화도 많이 주고받으셨고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점심시간 때 싸온 도시락을 먹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월급과 별도로 식비가 나오긴 하는데 식비도 아낄 겸 도시락을 종종 싸워서 먹거든요.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식사를 했고 다 먹어서 치우고 있는 중에 대표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도시락을 치우다 말고 일어나서 인사를 했죠. 대표님 오셨어요? 막 식사를 끝내느라 대표님이 들어오신 게 조금 민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사무실에서 음식 냄새 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식사를 할 땐 창문을 다 열어놓고 먹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무실에서 뭔가 먹는 것을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표님은 그런 것보다 비어있는 제 도시락을 물끄러미 보시더니 도시락 싸와요? 식비 나오잖아.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아, 그렇긴 한데 식비도 아낄 겸요. 실은 고시원 계속 살다가 몇 달 전에 원룸으로 옮겼는데 그 바람에 월세도 좀 오르기도 했고 야간대 학자금도 갚아야 되고 돈 들 일이 많아서요. 저는 멋쩍은 기분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대표님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영미 씨 쭉 지켜봤는데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아. 아, 아닙니다. 영미 씨 보고 있으면 꼭 예전에 나를 보는 것 같아. 나도 영미 씨 같은 때가 있었거든. 그 말에 저도 좀 놀랐죠. 여자 대표로서 번듯한 회사 운영을 하고 있고 늘 여유롭고 온화한 표정을 짓고 계시다 보니 힘든 일 한번 안 겪고 탄탄대로로 사셨을 것 같은 이미지셨어요. 그런데 저랑 비슷할 때가 있었다고 하시니 놀랐죠. 그러면서 대표님은 본인의 과거 얘기를 짤막하게 들려주셨습니다. 대표님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저처럼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했어요. 그리고 중학생 무렵부터 이모 집에 얹혀 사셨다고 했죠. 그러다가 남편분을 만나셨고 지금의 회사를 함께 설립하고 운영하셨다고 했어요. 대표님의 남편분은 초기 공동 대표님이신데 제가 입사하기 15년 전에 병환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에는 대표님은 홀로 회사를 운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쪽 계열은 주로 남자들이 많은 직군이다 보니 여자였던 대표님은 참 많이 힘들고 뒤에서 눈물 흘릴 일도 많으셨대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독하게 회사를 운영하셨고 그 회사가 현재까지 잘 유지가 되어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이모가 오갈 데 없는 자기를 걷어 먹여준 게 너무 고마워서 이모 아들이었던 사촌 동생을 저희 회사의 이사 자리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사분은 저희 회사의 최 이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대표님과 최 이사님이 사촌 지간이라는 건 진작에 알았는데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줄은 몰랐죠. 사실 최 이사님은 회사 내에서 일을 못하기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저도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니 최 이사님이 일을 정말 못하고 대표님한테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걸 익히 보게 되었죠. 최 이사님은 대표님과 사촌 지간인데도 성격도 너무 다르고 욕심도 많으시고 부하 직원들한테도 좀 함부로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평판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사촌 동생이다 보니까 아무도 함부로 못했죠. 하여튼 대표님은 제가 과거에 본인과 많이 닮아 있다면서 쭉 지켜봤는데 정직하고 성실한 것 같아서 저를 참 좋게 보셨대요. 저를 좋게 봐주셨다고 하니 저도 너무 감사했죠. 그렇게 대표님과 저는 좀 더 가깝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에는 외국 유학을 갔다가 돌아온 최 이사님의 아들이 놀러 오셨어요. 보통 손님이 와도 대표님은 직원들 시키지 않고 직접 차를 타서 대접을 하시는데 제가 먼저 보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커피나 차를 먼저 내드리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커피를 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최 이사님 아들하고도 처음 서로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그분은 저를 보며 고맙다고 잘 마시겠다고 웃으시더라고요. 저도 별 생각 없이 자리를 비켜드렸는데 그날 최 이사님 아들은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이상형이라고 하면서요. 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 외모만 보고 이상형이라고 했다니. 처음엔 저도 그분이 별로였습니다. 별다른 관심도 없었고요. 게다가 다른 직원들에게 들어보니 최 이사님의 아들은 말은 유학파라지만 유학이라기보다 거의 외국에서 놀다 온 거라고 하더군요. 공부도 그닥이고 별다른 능력도 없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인 최 이사님이랑 비슷한 논팽이과라고 했죠. 돈 쓰는 거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한다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 더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최 이사님 아들도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이 조카라고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신 거죠. 별다른 경력도 없는데 최 이사님 아들이라는 이유로 시작부터 과장 자리를 맡게 되었고 그때부터 최 과장님이 되었죠. 어쨌든 그렇게 같은 회사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최 과장님은 저에게 몹시 적극적으로 대시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최 과장님이 저에게 추근덕대는 느낌이라 싫었고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꾸준하게 또 오랫동안 저에게 관심을 표하고 마음을 표현했어요. 저도 한결같이 저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한결같이 좋아해 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마음을 열게 되었고 최 과장님과 저는 교제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은 저에게 정말 잘했고 갖은 선물 주고 매일 저 데려다 주고 틈만 나면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저도 살면서 남자가 저한테 그렇게 헌신하고 잘하려고 한 건 처음이다 보니 좋기도 하고 감동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싶기도 하고요. 최 과장님은 저에게 결혼하자는 얘기를 자주 했었다 보니 저도 최 과장님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제하는 것을 최 이사님과 최 이사님 사모님이 알게 되었어요. 다 같은 회사지만 그래도 회사 안에서는 사귀는 걸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들키게 되었죠. 그참에 최 과장님은 결혼 허락도 받겠다고 했는데요. 제 생각 이상으로 최 이사님과 사모님의 반대는 몹시 심했습니다. 최 이사님은 회사에서 아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노골적으로 싫어하셨어요. 자기 아들이랑 사귀는 제가 못마땅한 거죠. 게다가 최 이사님 사모님은 대놓고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말도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그만 만나라. 회사 잘리고 싶지 않으면 정리해라 라고 하시고요. 저도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최 과장님과 사귀어야 되나 비참했고 최 과장님에게 이별을 고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랑 죽어도 못 헤어지겠다고 한 건 최 과장님이었습니다. 자기가 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래요. 그리고 최 과장님은 저희의 교제 사실을 대표님에게 알렸습니다. 대표님도 한 회사를 다니면서도 저희가 교제한다는 거 몰랐기에 꽤나 놀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는 저에게 따로 얘기 좀 하자고 하셨어요. 최 이사님 사모님이 완강하게 저를 싫어하셨기 때문에 대표님 역시도 저에게 그만 만나라고 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저보고 물으시더라고요. 최 과장하고 결혼 전제로 만난다던데 맞아? 네. 영미 씨는 최 과장이랑 결혼하고 싶어? 저는 최 과장님을 좋아한다고 했고 대표님은 두 사람 뜻이 정 그렇다면 최 이사에게 내가 잘 얘기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 선택을 응원해 주신다는 거였죠. 그리고 대표님은 최 이사님과 최 이사님 사모님에게 한영미 씨는 좋은 사람이고 며느리감으로도 훌륭하다고 최 과장한테도 좋은 아내감이 될 거라고 얘기하셨답니다.
최 이사님이 대표님의 회사에서 일하는 만큼 최 이사님 집안에서의 대표님 입김은 아주 셌거든요. 대표님이 하라는 대로 거의 따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대표님이 나서서 저희 결혼을 밀어주시니까 최 이사님과 최 이사님 사모님도 결국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하셨죠. 그렇게 최 이사님과 최 이사님 사모님은 저에게 예비 시부모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전부터 저에게 말하시더군요. 결혼은 하되 혼인신고는 좀 늦게 하라고요. 요즘은 혼인신고 다 늦게 하는 추세인데 굳이 빨리 해서 뭐가 좋느냐고요. 그 사이에 혹시 아이라도 가지면 그때 혼인신고해도 되지 않느냐고 하시면서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시길래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리고 한동안은 분가하지 말고 시댁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도 하셨어요. 제가 부모님 없이 자라왔다 보니 가족으로서 정도 고플 것 같고 데리고 있으면서 필요한 것도 좀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면서요. 물론 저도 시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게 걱정도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 것까지 거절할 순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혼인신고도 늦게 하기로 했고 시댁에서 당분간 합가해서 살기로 했죠. 그때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바보 같았던 건지 너무 순진했던 건지. 시부모님은 저를 며느리로 드릴 생각이 없었지만 대표님 눈치 때문에 일단 결혼식은 시킨 것 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진짜 며느리나 가족으로 받아들이실 생각은 없었던 거죠. 결혼식은 일단 시키되 제 입에서 이혼하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서 당신 아들이랑 갈라서게 만들 작정이셨던 것 같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시집살이와 저를 향한 냉대가 시작되었거든요. 시부모님의 요청으로 저는 결혼과 동시에 회사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결혼했으니 당분간은 살림도 배우고 아이도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부터 바로 시댁에서 지냈는데 어머님은 제가 그 집에 사는 첫날부터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도 저희 남편도 냉장고 안에 들어간 음식은 안 좋아하니 반찬을 매번 새로 만들라고 하셨고 화장실 청소도 매일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조금도 쉬는 건 못 보겠다는 건지 각종 집안일을 하루가 빠짐없이 시키셨습니다. 상부장 그릇들 다 꺼내서 닦아놓으라고 하시고 갑자기 창고 청소를 시키질 않나 이불 빨래 밟아서 다 해놓으라고 하시질 않나 어쩌다 약속이 있어서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면 그렇게 네 맘대로 살 것 같으면 뭐하러 결혼하고 뭐하러 들어와서 산다고 했느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약속도 잡지 못하고 외출도 잘 못하고 그 집에 매여서 집안일만 해야 했어요. 하지만 갖은 집안일과 노동으로 몸이 힘든 것보다 진짜 힘든 건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툭하면 저더러 고아라서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이렇게라도 살림하는 걸 배워봐야 된다고 잘 그러셨습니다. 사실상 살림을 가르쳐 주신다기보다 그냥 공짜 노예 들인 듯 집안일 무리하게 시키고 괴롭힌 거지만요. 게다가 막말도 정말 심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저에게 좀 차갑게 말하시는 편이에요. 제가 뭘 물어보면 미간 찌푸리고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귀찮아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머님은 약주를 잘 드셨는데 술을 드시고 나면 폭발하듯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내 아들 인서울 4년제 나오고 유학까지 갔다 온 유학파인데 어쩌다가 고아에다가 야간대학 겨우 졸업한 공순이 출신인 너하고 결혼을 시켰는지 모르겠다며 네가 무슨 수로 대표님을 꼬셨는지 모르겠는데 넘 볼 건 넘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소리도 하시고 고함도 잘 지르셨어요. 평소에는 싸늘함 그 자체이고 취기가 오르면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막말을 있는 대로 퍼부으시는 거죠. 저는 어머님이 그럴 때마다 무섭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머님이 술만 드셔도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기댈 곳 하나 없고 막말로 서럽다고 이 집에서 뛰쳐나가도 돌아갈 친정 하나 없는 게 제 처지였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완전 무시했고 남인 것처럼 대하셨어요. 아예 말도 안 거셨고 제가 뭘 물어도 대답도 잘 안 하시거나 자리를 피하셨죠. 한마디로 저를 왕따시키신 겁니다. 시부모님 두 분은 마치 작정이나 한 듯 저를 힘들게 하셨어요. 하지만 정말 힘든 건 시부모님보다 남편의 행동과 달라진 마음이었죠. 남편은 결혼 전에는 저에게 간이고 쓸기고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잘해주고 저밖에 없는 것처럼 굴었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180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잡은 물고기에 밥 안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물도 안 갈아주고 죽든 말든 방치하는 수준이었죠. 저랑 결혼 못하면 죽을 거라고 할 땐 언제고 집에 있는 저에게 더 이상은 흥미를 못 느끼는 듯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어머님의 막말이 너무 상처가 돼서 남편에게 하소연이라도 할라치면 남편은 되려 엄마가 그럴 수도 있지. 내 앞에서 우리 엄마 욕하는 거야? 라면서 벌컥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별로 효자도 아니면서 자기 부모님 역성만 들고 저에게 네가 알아서 잘해라, 네가 좀 잘해라, 눈치껏 마음에 들게 좀 행동하라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무시하는 것도 심했어요. 한 번은 남편 친구들을 다 같이 만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대놓고 다른 친구들 와이프와 저를 비교하더라고요. 누구 와이프는 교사고 누구 와이프는 약사고 누구 와이프는 친정 아버지가 건물주고 자기 친구들 와이프들은 다 잘났는데 저는 거기에 비교하면 너무 떨어진답니다. 그러면서 그 모임 자리에서 대놓고 우리 와이프가 나 꼬셨잖아. 나 처음 회사에 인사하러 갔던 날 일부러 커피 들고 와서 나한테 눈웃음 치더라고. 상향은 한번 해보려고 작정한 거지. 라면서 자기 친구들하고 와하하 웃는 겁니다. 저도 바로 옆에 있는데요. 너무 기가 막히고 수치스럽고 비참했죠.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따졌더니 뭘 그렇게 발끈하느냐며 농담 아니냐고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들 앞에서 와이프인 저를 우스운 꼴 만들어 놓고 농담이니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이후로 다시는 남편 친구들 모임에 따라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런 저보고 자격지심이 심하고 예민하다며 오히려 제 탓을 하더라고요. 집안에서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왕따시키는 아버님. 술만 먹으면 나한테 할 말 못할 말 구별 없이 막말 퍼붓는 어머님. 대놓고 나 무시하고 잡힌 물고기 취급하는 남편까지. 제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결혼 잘못했구나 싶었어요. 남편이 내가 너무 좋다고 나 없으면 안 되겠다 그러고 저도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결혼한 건데 내가 너무 쉽게 결혼을 결정한 건가 뒤늦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애초에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고 헤어지라고 종용했던 시부모님이 있었는데 내가 왜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을까 아차 싶고 제 발등을 찍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매일은 쳇바퀴처럼 굴러갔습니다. 누가 공을 알아주지도 않는데 하루 종일 시댁의 집안 살림을 해야 했고 저는 마치 그 집의 가전제품 중 하나가 된 듯한 기분마저 들었죠. 사람 취급 아무도 안 해주는 가전제품이요. 남편은 이를 핑계로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로 밖으로만 돌았고 힘든 결혼 생활을 툭 터놓고 얘기할 사람도 제 편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속에서는 점차 우울이 쌓여갔고 너무 지치게 되었어요. 그러던 와중 한 번은 대표님이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대표님은 콕 집어서 저 먹으라고 사왔다며 과일 상자들을 잔뜩 가지고 오셨죠. 저를 위해서 누군가 그렇게 해준 게 처음이라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대표님 앞에서는 저에게 잘해주는 척 했어요. 자애로운 시어머니인 척, 저 위해주고 배려해주는 척 했죠. 철저히 대표님 앞에서만요. 대표님은 저에게 결혼 생활 어떻느냐고 괜찮으냐 물어보셨고 저는 좋다고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대표님도 엄밀히 말하면 이 집 식구인데 제가 제 진짜 속마음 얘기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다 좋다고 그랬어요. 그맘때 저는 이혼이나 그 집에서 나가야 된다는 선택지도 생각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했겠다, 못 살겠으면 그냥 나오면 되는 건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그 단순한 결심조차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으로 끙끙 앓고 살았죠.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이혼하겠다, 이 집에서 나가겠다 소리를 안 하니까 시부모님, 특히 어머님은 저를 더욱 괴롭히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맘때 어머님은 어떤 여자를 집에 잘 데리고 왔는데요. 그 여자의 이름은 장혜연이었고 저랑은 비슷한 또래였는데 프리랜서 첼리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과 친한 집안의 딸이라고 했고 알고 보니 원래 어머님이 며느리감으로 점찍어둔 여자였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집도 좀 사는 편이고 부모님들끼리도 친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그 여자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었던 모양이고 저희 남편과 자리도 만들어준 모양인데 정작 저희 남편은 그 여자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가 외모가 좀 떨어지는 편이었다 보니 저희 남편은 그 여자에게 관심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어머님은 그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든 듯했습니다. 친정도 잘 살고 어머님하고도 죽이 잘 맞는 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적당히 아들을 구슬려서 그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할 생각이셨던 것 같은데 정작 아들은 저랑 결혼하겠다고 우겨대고 대표님까지 저랑 결혼시키라고 하니 제가 더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어머님은 그때부터 저 보란 듯이 그 여자를 집에 잘 데리고 오셨어요. 그 여자도 마치 본인이 며느리인 양 시댁에 편하게 잘 드나들었고 저를 무슨 그 집의 식모 마냥 취급하더라고요. 어머님 하면서 저희 어머님하고 잘 지냈고 어머님 역시 그 여자를 예뻐했습니다. 네가 내 며느리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라는 소리를 저 들으라고 자주 하셨어요. 그 여자도 그러게요. 그럼 너무 좋았을 텐데 라는 소리를 잘했었죠. 하지만 저희 남편은 그 여자에게 이성적인 관심이 별로 없으니 그냥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럼에도 어머님은 자꾸 그 여자와 저희 남편이 만날 수 있게 자리를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제 입장에선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멀쩡히 아내인 제가 있는데 저는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 여자랑 아들을 엮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저녁 식사 자리에 그 여자를 초대해서는 가족 다 같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요. 정작 저는 자리에 앉지도 못하게 하고 반찬 내와라, 물 내와라, 후식 내와라 부리는 사람 취급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그러고 있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그 여자도 마치 자기가 그 집의 며느리인 양 자연스럽게 식사도 하고 저희 남편하고 얘기도 하고요. 저는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현타가 세게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머님에게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어머님은 저를 받아들이실 마음이 전혀 없으신 거죠? 그럼 결혼 허락은 왜 하신 거예요? 그 말에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몰라서 묻니? 형님이 너를 좋아하고 며느리로 추천을 워낙 하니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어머님에게 형님은 저희 대표님을 말하십니다. 한마디로 대표님이 저를 추천하니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 남편도 우리 아들도 형님네 회사에서 일하고 이래저래 얽혀있는 게 많은 관계니까 형님네 말을 거스를 수는 없지. 너도 그거 모르지 않잖아. 그거 다 알고도 결혼한 거 아니야? 나나 명호 아버지가 너 마음에 안 들어한다는 거 다 알고 결혼해놓고 이제 와서 왜 모른 척이야? 제가 무슨 노력을 해도 저를 받아들이실 마음 없으신 거죠. 아니, 왜 없겠어? 네 의지에 달렸겠지. 다만 내가 보기엔 네가 우리 집에 어울리려고 뭘 노력하는지 모르겠다. 너는 이상하게 우리 집하고 섞이지가 않아. 그리고 네가 먼저 말 꺼냈으니 나야말로 물어보자. 너 같으면 너 같은 며느리 받아들이는 거 흔쾌히 허락하겠어? 저 같은 며느리가 뭔데요?
친정 없고 돈 없고 그렇다고 직업이 좋기래 능력이 좋기래 뭐 하나 가진 거 하나 없잖아. 뭐 빤질한 외모 하나? 그것도 뭐 별거 있니? 우리 명호한테는 공장에서 일하는 네가 신선하게 좀 느껴졌나 본데 봐라 명호도 진작에 마음 떴잖니. 너는 애초에 우리 집하고 어울리지도 않아. 이제 주제 파악했어? 사람이 장난감도 아니고 애초에 제가 싫으시면 끝까지 반대하시지. 대표님 앞에서는 허락하시고 뒤에서는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신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너야말로 이해가 안 된다. 눈치가 없는 건지. 어머니, 혹시 저 쫓아내고 혜연 씨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으세요? 나는 원래 혜연이를 우리 집 며느리로 드리고 싶었어. 혜연이네 아버지 교수고 우리 집하고도 수준 차이도 맞아. 혜연이 며느리로 들여서 딸처럼 지낼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네가 굴러 들어왔으니 네가 좋게 보이겠어? 네가 나라고 생각해봐라. 네가 좋게 보이겠냐고. 어머님의 진심을 직접 듣게 되었고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애초에 나를 환영하지도 반기지도 않는 집에 시집을 왔고 제 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새삼스럽게 너무 비참했고 외롭고 쓸쓸했어요. 시작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구나 라는 것을 완벽하게 깨닫게 되었고 서글펐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이혼을 하게 되면 너무 억울하고 허무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대화를 좀 하자고 했죠. 어쨌든 둘의 결혼 생활이니 남편하고 얘기를 해봐야 했어요. 내가 만약 이 집에서 더 못 살겠다고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이 집을 나가자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주신대? 당신이랑 나랑 결혼한 거잖아. 우리 가정이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여기서 나갈 생각 없어. 나가려고 하면 집 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너 돈 있어? 엄마가 여기서 한 5년 살면 집 하나 구해준대. 5년? 지금도 죽을 지경인데 5년을 어떻게 살아? 뭘 죽어?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어쨌다고? 내가 어떻든 당신은 나갈 생각 없다 이거지? 당신이야말로 오버 좀 하지 마. 부모도 없이 자랐으니 이제라도 시부모를 부모라고 생각하고 좀 살아. 생각의 전환을 해보란 말이야. 그만 징징거리고.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아우, 집에 들어오기가 싫다. 네 우중충한 얼굴 보고 있자면 들어오기가 싫어. 그러면서 남편은 자리를 피해버리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하지 않고 여기서 더 지낼 이유가 없다는 걸 확고하게 알았습니다. 기회를 봐서 얘기를 하고 집을 나가야 했죠. 혼인신고도 안 했기에 이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만 이 집에서 나가주면 되는 거였죠. 그게 너무 억울하고 분하더라고요. 그러던 저는 마치 기회처럼 우연히 어머님과 남편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거래처 사람들과 술자리를 갖고 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새벽 1시까지 싱숭생숭한 기분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도 그때까지도 오지 않았고요. 그러던 저는 목이 너무 말라 2층인 방에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술자리를 가지느라 집에 안 오는 줄 알았던 남편은 주방에 어머님과 앉아 있더군요. 조용조용히 무슨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고 저는 계단에서 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나더러 묻는 거야. 이렇게 자기 싫어할 거면서 결혼 왜 시켰느냐고. 아니 그걸 몰라서 지금 묻고 있어? 그래서 엄마 뭘 했는데? 아 뭐라고 하겠어. 솔직하게 말했지. 너 마음에 안 들었고 너도 알지 않느냐. 형님 말만 아니었으면 내가 미쳤다고 저걸 며느리로 맞이해? 네가 쟤 아니면 죽겠다 그래도 나는 절대 안 된다고 할 참이었어. 으이그 하여간 네가 문제야. 적당히 데리고 놀다가 끝내지 무슨 저런 거랑 결혼까지 하겠다고 해서 골치 아프게 만들어. 아, 나도 그때는 눈이 뒤집혔었어. 엄마도 알잖아. 나 뭐에 하나 꽂히면 끝장 보는 거. 잘한다 아주 그냥. 내가 그때 너한테 뭐라고 했어. 연애는 해도 결혼은 안 된다고 그랬지? 엄마 말 무시하고 결혼하니 이제 후회가 돼? 내가 그냥 적당히 놀다가 결혼은 혜연이랑 하라고 했잖아.
혜연이네 부모가 갖고 있는 땅이 얼만데. 아, 혜연이는 너무 못생겼잖아. 다 뜯어 고쳐도 그 모양이 정이 안 가. 얼굴 뜯어먹고 살래? 그 정도면 귀티나고 예쁘지 무슨 얼굴 타령이야.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결혼하니 좋냐? 처가덕 하나도 못 보고 집불도 없는 저런 애랑 결혼하니까 좋으냐고. 아, 나도 그때는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하겠다고 난리친 건데 살아보니 엄마 말대로 별로긴 해. 너무 집불도 없는데 내가 뭐에 씌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 나중에 사업 물려받을 거잖아. 사업할수록 처가가 든든해야 되는데 어디서 저런 고아를 데리고 와. 아이고 이 맹추야. 아, 그래서 이제라도 혜연이랑 잘해보려고 하잖아. 뒤늦게 정신 차렸네. 그래서 혜연이랑 여지껏 있다가 온 거야? 같이 호텔 있다가 왔어. 잘했다. 그래도 혜연이는 너 마음에 든다고 해서 다행이야. 내가 이럴 줄 알고 혼인신고하지 말라고 한 거다. 엄마 말 듣길 잘했지? 계단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두 모자의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있던 저는 비참함에 이가 갈리더라고요. 어머님의 말도 너무 화가 났지만 남편의 진심이 가장 비참하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게다가 이 시간까지 그 여자랑 호텔에서 있다 왔다니. 시어머니가 불륜을 조장하고 아들도 그에 따르는 참 웃지 못할 기막힌 광경이었죠. 그 계단에 웅크려 앉아있던 저는 이혼을 해야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 더러운 집구석에서 내가 나가준다. 저 인간들하고 인연을 끝내겠다 생각했어요. 물론 혼인신고를 안 해서 이혼이 아니라 혼인관계 해소겠지만 어쨌든 저도 더 이상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분통 터졌어요. 제가 장난감도 아니고 적당히 결혼시켰다가 마음에 안 드니 내쫓으려고 하고 제가 부모도 없고 기댈 곳도 없다고 사랑 가지고 장난쳐도 되나요? 자기들 입맛대로 취하고 버려도 되나요? 저 역시도 곱게 나갈 생각은 없었고 또 그날 엿들은 두 모자의 대화는 저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이혼은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상간소송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날 어머님과 남편의 대화를 들었을 때 저는 몰래 주머니에 있던 폰으로 녹음도 했어요. 저는 계단에서 녹음을 한 거긴 하지만 다행히 새벽 시간이라 워낙 조용하기도 해서 소리는 작아도 두 사람의 대화가 녹음은 잘 됐더군요. 본인들 입으로 저를 내쫓으려고 했고 불륜을 조장하고 심지어 그 여자와 이 시간까지 호텔에 있었다고 남편 입으로 말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몰래 남편 폰을 뒤졌고 그 여자와의 카톡 대화도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증거들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 피고는 남편, 그 여자, 그리고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외도를 저지른 남편과 그 여자, 그리고 불륜을 조장한 시부모님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기로 한 거죠. 그리고 저는 틈틈이 제가 혼자 살 집을 구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 건 시댁에 합가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혼수가 들어가지 않았고 제 돈도 고스란히 들고 있다는 거였어요. 침대 정도만 새로 샀거든요. 그게 다행이기도 하면서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애초에 새 가구 사지 말라고 한 것도 저를 빨리 쫓아내려고 한 계획이었구나 싶었으니까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집도 구하고 상간소송 준비도 다 마쳤습니다. 언제 얘기를 하고 나갈까 생각하던 와중 어머님이 저 혼자 김장 다 하라고 배추를 엄청 사오신 거예요. 쌓여있는 배추를 보고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한숨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뭐라고? 못해? 네. 그리고 저는 앞치마도 벗었죠. 원하시는 대로 저 이 집 나갈게요. 명우 씨랑 끝내겠습니다. 이제 됐나요? 그 말에 어머님은 좀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또 화색이 띈 것 같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저를 쫓아냈구나 싶기도 한 표정이었죠. 그러면서도 말은 얘 좀 봐라. 집 나간다면서 뭐가 이렇게 당당해.
저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은 없으시다면서요. 그 혜연이라는 여자 며느리로 받아들이세요. 어차피 최명우랑 그 여자 그렇고 그런 사이잖아요. 그 말에 어머님은 헛기침을 하시더라고요. 다만 최명우, 장혜연,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에게 위자료 소송은 걸 겁니다. 그 말에 어머님은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위자료 소송이라니! 얘가 아주 웃기네! 뭔 위자료? 아들 불륜 조장해놓고 그 정도 대가도 안 치르려고 하셨어요? 나 참... 아니 근데 너네가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위자료 소송이야? 제가 다 알아보고 하는 겁니다. 사람 그렇게 후려치고 부려먹고 마지막까지 맨몸으로 쫓아내려 하세요. 참 끝까지 너무하시네요. 뭐야? 원하시는 대로 이혼해드린다는데 반응이 왜 이러세요? 그 말에 어머님은 대꾸도 못하고 목만 가다듬으시더라고요. 증거 다 있으니까 위자료나 잘 준비해두세요. 저는 그렇게 방으로 올라갔고 제 짐을 쌌습니다.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짐을 싸들고 내려오는데 어머님이 방에서 제 남편과 통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집 나간다고 호들갑을 떠는데 뒷모습이지만 기뻐 보이시더라고요. 드디어 저를 쫓아냈다 이거겠죠. 본인들이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제 입으로 못 살겠다고 한 거니까 나중에 대표님에게 말하기에도 덜 민망할 거라는 계산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코웃음 치며 짐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원하는 대로 나간다. 근데 나만 나가는 거 아니다. 내가 뭘 들고 나가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제가 계단에서 숨어 어머님과 남편의 대화를 녹음하던 날 그 두 사람의 대화에는 더 놀랄만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대표님을 배신하고 저희 회사의 핵심 정보를 동정업계에 넘기려는 수작이었죠. 최 이사님, 그러니까 아버님이 주도적으로 벌이신 일이고 남편도 같이 돕는 듯 했습니다. 핵심 정보는 동종업계에 넘기고 회사 평판을 떨어뜨린 뒤에 회사 자체도 싸게 팔아먹으려는 계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화로 유추해보니 정보를 팔아넘기려는 동종업계 사람들과 아버님은 꽤나 깊은 관계 같았고요. 제가 녹음한 내용에는 그 대화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나온 뒤 녹음 내용을 들고 바로 대표님을 찾아갔습니다. 갑자기 제가 회사로 오니 저희 남편도 아버님도 몹시 놀라시더군요. 여기 왜 왔냐 그러고요. 저는 무시하고 곧장 대표님실로 갔습니다. 대표님께 긴히 할 말이 있다고 회사로 가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저는 대표님께 그 녹음 내용을 다 들려드렸어요. 대표님 역시 경악하셨죠. 사촌 동생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한솥밥 먹으며 지냈던 최 이사와 그의 아들이 사실은 대표님 등에 칼 꽂고 배신 때리려고 준비 중이었으니까요. 더불어 최 이사 부부가 가진 시집살이로 저를 쫓아내려고 했다는 것, 최 과장이 외도 중이라는 것도 덩달아 다 듣게 되셨습니다. 결혼해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 실체를 알고 나니 대표님도 적잖이 놀라신 것 같았죠. 대표님은 정보 유출과 횡령건에 대해서 할 바로 조치를 할 거라면서 저에게 알려주어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더불어 지난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단했을 것 같다면서 사촌 동생이나 조카가 그런 인간들일 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대표님이 저에게 미안하실 게 뭐가 있겠나요? 그 인간들 대표님 앞에선 세상 사람 좋은 척 착한 척 연기했던 게 그 사람들이고 저도 최 과장과 결혼하고 싶어하니 대표님은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셨던 것뿐인데요. 저는 대표님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최 이사님 모르게 잘 알아보시고 처리하셔야 될 것 같다고요. 대표님도 너무 괘씸하다면서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대표님에게 그 모든 사실과 증거를 넘기게 되었고 밖에 나와서 살면서 위자료 소송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도 올렸고 모두에게 부부로 인정받는 부부의 관계가 맞고 또 외도 사실과 외도 조장 사실이 인정이 되어서 소송 결과 제 승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대표님은 따로 최 이사의 뒷조사를 했고
제가 갖고 온 증거처럼 정말 가진 정보를 빼내서 동정업계에 팔아치우려 한 정황을 잡아냈습니다. 대표님은 최 이사와 제 전남편인 최 과장을 상대로 영업비밀 누출과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한 건, 불법 자금 횡령 건에 대해서 형사소송, 민사소송 다 들어갔다더라고요. 당연히 최 이사와 전남편은 그 회사에 더 다닐 수도 없으니 바로 해고당했고요.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 금액도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님이 과거 남편분과 힘을 합쳐 창업을 하시고 평생을 걸쳐 땀과 눈물로 일궈낸 회사인데 그 회사를 쏠랑 다른 곳에 팔아먹으려고 했으니 얼마나 괘씸하셨겠나요. 일도 못하는 거 사촌 동생이라는 이유로 참아주고 그의 아들까지 취업시켜줬는데 은혜를 배신으로 갚아도 정도가 있죠. 대표님은 평소엔 온화해 보이시지만 일할 때만큼은 칼 같고 냉철한 부분이 있으신데 절대 선처는 없으시다고 하시더군요. 제 전시댁은 저한테도 위자료 소송 당하고 회사 잘리고 형사처벌, 민사소송까지 줄줄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송 비용 물려면 집도 다 팔아야겠던데 그 꼬라지가 아주 처참하게 되었더라고요. 대표님 덕으로 여지껏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배신한 대가로 철저히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집에서 나오고 혼자 살면서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다니고 있었는데요. 위자료 소송이 마무리될 때쯤 대표님이 연락이 와서 좀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갔는데 전 시댁 근황을 알려주면서 제가 아니었더라면 최 이사가 그렇게 뒤통수 치려고 준비 중이었다는 걸 몰랐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간 고생 많았다고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만 괜찮다면 회사로 돌아와 다시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최 이사도 최 과장도 어차피 회사는 다 잘렸다고 하면서요.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가겠다고 했고 대표님 회사로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제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쫓아내려고 혈안이 돼 있었던 전 시댁 식구들. 원하는 대로 나와주었지만 그 집안 식구들의 더러운 속셈과 비밀도 함께 들고 나온 덕분에 대표님의 회사도 무사할 수 있었고 저도 마냥 억울하지만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난 힘든 과거랑은 덮어두고 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대표님처럼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거든요. 제가 겪은 마음의 상처들이 저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